안녕하십니까, 정서용입니다. 제2강은 파리 협정의 역사적 도입 배경입니다. 1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토 의정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파리 협정이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서 채택이 된 이후에 우리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리 협정이 갖는 어떤 역사적 도입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교토 의정서가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강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동력이 떨어졌고,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처음부터 교토 의정서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개도국 경우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모랄 해저드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후변화 대응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고, 기후변화는 점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국제사회 여기저기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사회에 문제점이 있거나 도전과제가 있을 때 열심히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또는 저희들이 패러다임이 시프트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그런 정도의 새로운 접근 방법에 기어서 거의 판을 다시 한번 짜본 게 뭐냐? 그게 파리 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존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교토 의정서 한계에 부딪히는 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된 게 1997년이고 그거에 기반이 되는 UNFCCC가 채택이 된 게 1992년입니다. 1991년 처음으로 국가들이 이거 기후변화 심각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고, 거기서 항상 협상이라는 거는 타협을 하게 돼 있고 진전을 위한 타협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책임이 있었던 선진국이 일단 좀 뭘 열심히 해보자 해서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자체 내에서는 1997년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진국마다 경제 현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사정이 달라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이슈가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게 미국이 비준을 거부해서 아예 교토 의정서를 처음에 만들 때 여러분들 알고가 미국의 부통령 당시에 이 교토 의정서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러한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세계 최대 배출국이었던 미국이 이빨이 빠져버린 그러한 체제였고요. 개도국 측면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는 개도국의 배출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됐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2100년 프로젝션을, 미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건 개도국이고 그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개도국이 여전히 교토 의정서에서는 아무런 의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으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냐?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으로만 만들면, 특히 당시에 선진국에 적용했던 그런 접근 방법이죠. 그러면은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 아무런 그렇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동력을 주지 않으면, 유인을 주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가 참여하면서 그다음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게 아마도 교토의정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아졌고,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에 해당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교토의정서 당시에요, 여러분들 캅15, 캅15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가 됐는데,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코펜하겐의 정부 대표단, 협상 대표단으로 참여를 했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은 제가 당시에 현장에 있어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가 어떤 회의였냐면, 교토의정서에 소위 2012년까지 선진국들의 의무를 얼마를 부담할까를 정해놓은 기간, 이행기간 1차 공약기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1차 공약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그 2012년 이후에 어떤 2차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9년까지 국가들이 협상을 다 끝내서 2012년 이후에 이행 계획을 만들어서 준비 기간 하고 나면 2012년부터 계속 이제 대응을 해 나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교토의정서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굉장히 야심차게 2009년까지 끝내기로 했고, 드디어 코펜하겐에서 당시에 UN 기후변화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들 그 당시 이 기후변화회의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인류 역사상 UN 본부가 있는 뉴욕 밖에서 개최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상회의 중에 가장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후변화에서 최대 규모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UNFCC가 채택된 리우 환경회의도 굉장히 큰 회의였다고 들어보셨죠? 뭐 여러 가지 정상들이 모이는 많은 회의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정상회의,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UN 회의가 바로 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였던 겁니다. 얼마나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끌고 있었을지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이 여기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2012년 이후에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 더 해보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합의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했었던 게 뭐냐면, 급하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급하게 건너와가지고 한 15개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국가들의 정상급과 밤새도록 논의를 해서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문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바로 코펜하겐 어코드, 코펜하겐 합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펜하겐 합의문은 UN 기후변화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계기에 말하자면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몇몇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정치적인 문서이고, 당시에 캅15이라고 불리는 이 UN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서를 우리는 주목을 한다. take note of, 영어로는 take note of인데 그렇게 take note of 한다고 해가지고 코펜하겐 합의문을 주목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것으로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UN 체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신뢰, 이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여기 보면 재정, 파이낸스, 그 다음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기술을 어떻게 이전해 줄 것인지 많이 익숙하신 단어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부각이 되면서 국가들이 합의를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외교는 실패했다는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코펜하겐 어코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불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당연히 이 실패한 코펜하겐 회의를 뭔가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새로운 파리 협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논의들이고, 거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했고, 바텀업 방식이라는 당시에는 상당히 생소했던 그런 새로운 용어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 일률적으로 교토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줬는데 평균 선진국들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 감축이었죠. 2012년까지. 약간 미세한 차이는 했지만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어떤 국가는 우리는 이미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 에너지 효율성을 완전히 최대로 올려놨는데 어떻게 더 온실가스를 줄이냐. 말하자면 온실가스 줄이는 한계 비용이 너무 크다. 이렇게 주장한 나라들도 있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면 아무 국가도 하지 않고, 특히 아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의무 강제 메커니즘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집권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법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만 주게 되면은 국가들이 안 하면 이게 강제가 안 돼요. 국내 사회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여러분들 벌 받지 않습니까? 그 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반드시 벌을 받기 때문에 다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국제사회, 그러한 국내 사회 다른 어떤 구조를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서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러면 국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기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이거를 아주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핵심이 파리 협정이 만들어낸 것이고, 거기에는 감축과 적응 두 가지와 함께 투명성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토정서와 파리 협정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요, 교토정서는 선진국만 의무를 부담했는데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합니다. 여기서 제가 의무라고 적어드리지 않고 참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강제적인 게 없어요. 모든 국가가 이 파리 협정 체제에 참여를 합니다. 어떻게 할지 뒤에 나오는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교토정서는 강제적이었는데 따라서 파리 협정은 뭐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교토정서는 소수국가 중심이에요. 이미 2012년, 2009년 이때만 하더라도 선진국들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사실은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파리 협정은 사실상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정부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이 참여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은 저는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이러한 것들을 바텀업적으로 해서 다 모아서 해보자. 그러면 교토정서의 접근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건 저희들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향식. 위에서 정한 거를 일방적으로 시키니까 국가들이 싫어했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 2014년에 오바마와 시진핑이 기후 공동성명을 채택을 하고, 자, 2014년이면은 2015년 파리 협정 채택 1년 전입니다. 이게 당시에 얼마나 결정적이, 왜? 오바마 대통령은 선진국을 대표하고 있었고 시진핑은 개도국을 대표하고 있었거든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손을 잡은 겁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은 두 분과 함께 당시의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시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UN 체제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대 배출국까지 협력을 하고 우리 잘 하겠다 하고 중국이 개도국에 대한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개도국도 감축 책임, 여기서 책임이라는 거는 조약에 의해서 강제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줄이겠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하겠다. 다 각국 그때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기후 리더십이 중심이 막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2015년이 되면 캅21에서 파리에서 개최된 캅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당시에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조약이 체결되고 나면요. 그것이 발효하는데 이해관계가 국가들 간에 안 맞으면 발효하는데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거든요. 놀랍게도 이거는 여기 있던 당시에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도 몰랐는데 2016년에 발효할 요건을 충족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은 2020년 이후에 하자고 따로 결정을 해서 밀어넣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고 모든 국가가 말씀드렸지만 NDC를 제출을 했고 여기에 핵심은 1.5도씨에서 2도씨, 특히 2도씨는 공식 1.5도씨를 노력을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되고 재정, 기술, 투명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실패를 넘어선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왜 특별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모두가 같은 방향에서 본 겁니다. 교토정선 선진국, 개도국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봐서 안 됐는데 이거는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규칙보다 의지와 신뢰에 기초를 하고 있고 협력의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좀 이따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릴게요.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잡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파리 협정은 모두가 환영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사회 기후변화 협정체제는 일단 UNFCC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토의정서가 있었고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서는 코펜하겐 어코드, 코펜하겐 협정이라는 것들이 합의라는 것이 채택이 됐었고 그다음에 파리 협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와 있다. 실패와 교훈을 거쳐서 현실적인 협약으로 진화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약을 만들려고 할 때 너무 이상적으로만 되면 안 되는 국제사회는 국내사회랑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내셔널 인트레스트는 국익으로 굉장히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글로벌 퍼블릭 굿,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현실적인 협약으로 진화를 했고 파리 협정은 따라서 국제기후협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리 협정은 국제기후협상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현실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좋은 롤모델이다. 이런 정도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파리 협정의 법적 지위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